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근원 PC 물가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좀 상회한 데다가 상호관세 발효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미국 경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핵 심판과 같은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강형기 DB금융투자 자산전략 파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 전망에도 한편으로 이제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파트장님께서는 뭐 작년부터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전망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부각되는 이 경기 침체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지배하는 듯하지만 네. 저는 미국 경기 하락에 어떤 임계 수준을 터치했다.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비단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여기에 회색 선이 미국의 명목 GDP 증가율, 네. 그리고 검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은 물론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 대출을 받아서 어떠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경제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명목 GDP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대출 받은 것보다 평균적인 수익률이 하회하면 경제에서 뭔가가 서서히 멈춰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할 때 여기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IT 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때도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마찰이 있어서 또 시장도 무너졌죠.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쪽의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하고 엎치락 뒤치락 이런 관계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분기를 보면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DP 나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는. 네. 예. 그래서 요즘에 GDP 나우가 두 가지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GDP 나우 그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금에 관련해서 수출입 요걸 이제 좀 어드저스티드해서 GDP 나우가 발표되는 것은 대략 한 플러스 0.2 정도. 그러면 여기에 물가까지 감안한 게 명목 GDP니까 명목 GDP 증가율 올해 1분기에는 3%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는 4.5. 제대로 된 임계 수준 터치가 올해 1분기부터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좀 깊이 있는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쌍둥이 적자를 줄이겠다는 노력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네. 쌍둥이 적자를 줄인다는 건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한마디로 재정 지출을 좀 적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 수요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 국가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외의 수요도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 축소로 미국 내 수요 감소, 그리고 관세에 의해서 미국 외 수요 감소, 매출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임계 조건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 경기를 좀 내리누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 경기를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미국 경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는 한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게 쌍둥이 적자 축소는 필요하긴 해요. 네. 쌍둥이 적자 축소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건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어떠한 뭐 부채를 활용하거나 차입을 이용해서 또는 누군가가 보정을 해줘서 소득을 이걸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 소득 보정을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가 나타난 거죠. 네.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정부는 재정 수지 적자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채도 너무 많아지겠죠. 이건 미국의 국가 연속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대신에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경기의 충격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려운 일을 지금 좀 하고는 있다. 다만 중기적인 경기는 좀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적인 경기는 희생이 될 수 있다. 파 지장님께서는 지금의 트럼프 정책을 클린턴 일기 시절과 이제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둥이 적자 축소, 네. 이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클린턴 1기 때, 네. 예, 이때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클린턴 1기 때 연방 정부 직원 감원을 좀 했었죠. 예, 지금과 좀 유사하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슈퍼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통상법인데 미국에서 특정 국가를 지정하면 그 국가로부터 미국 내로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거나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네. 좀 무시무시한, 한국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법안이죠.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클린턴 1기 한 해 넘기고 나서 1994년부터였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네. 1994년 이러한 쌍둥이 적자 축소 정책이 나타난 이후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 예, 그리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예, 그리고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렇게 글로벌 전반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또 이치를 따져보면 간단해요. 미국에서 재정을 덜 풀고 또 수입도 종전보다 적게 한다면 그냥 미국 외로 떠도는 달러는 좀 적어집니다. 예, 외환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취약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나타나고 또 러시아 모라토리움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면서 또 러시아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이 미국 외 지역에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기적인 미국 경기의 충격은 뭐 건너갈 수 없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지금 하방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달 3월장도 마찬가지였고 미증시의 조정이 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네. 뭐 오늘 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말씀을 또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네. 생각하지만 또 전망은 또 객관적으로 네. 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좀 깊은 하락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폭은 대략 한 마이너스 30% 내외일 것 같아요. 이것을 미국의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는 이제 회색 선은 미국의 잠재 GDP 대비해서 실질 GDP를 나타냅니다. 이 회색 선이 0선 이하라면 원래 실력보다도 경제가 안 좋은 거고 0선 이상이면 원래 실력, 잠재 GDP보다도 좀 잘하는 거죠. 근데 작년 그리고 뭐 2023년, 2024년 미국이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을 24% 썼는데 역사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재정 지출을 썼을 때를 제가 차트상 표시해 봤습니다.
과거에 총 4번 있었어요. 근데 직전 3번은 저축 대부조합 사태,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났죠. 그리고 미국의 중소 지방 은행들 2,000개 이상이 도산했던 사태입니다. 경제 굉장히 안 좋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썼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상당한 위기가 발생했고 재정 지출 당연히 썼어야 됐습니다.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재작년 그리고 작년 이 재정 지출을 많이 썼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특이해요. 과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회복을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경제가 오히려 좀 과포장돼 있게 이게 작용했을 여지가 크죠. 그리고 돈을 풀 때 위기 상황이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함부로 못 돌아요. 예전에 직전 3번 저축대부조합 금융위기, 팬데믹 때는 유동성 함정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죠. 네. 돈이 그야말로 투자처 곳곳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경제도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작년에 미국 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작년에 심지어 코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2023년, 2024년 올라갔던 부분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0% 정도, 지금부터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의 큰 폭 조정 가능성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그래도 가계자산에서 이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증시 하락을 뭐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연준도 아직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렇게 계속 뭐 하락하거나 침체된다면 파월 풋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연준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 그 이상의 역할을 네. 어쩔 때는 슈퍼맨의 역할을 또 해줘서 시장을 구원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지는 않아야 돼요. 돈을 풀었을 때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한번 물가 관련한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미국 쪽의 공식적인 기관 중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말씀해 주시는 곳이 2군데 있는데 신뢰할 만한 기관이 세인트루이스 연준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이렇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1년 후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 굉장히 높아요. 4% 후반대가 지금 나오거든요. 미국 물가가 최근에 1월에 3%, 2월에 뭐 2.8% 이렇게 나오지만 1년 후 물가가 대단히 높게 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도 잘 움직입니다. 향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미리 소위 사재기를 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해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좀 누그러져야 연준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근본적인 물가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MV = PQ,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구도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유동성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유동성 증가율은 작년에 재정 지출을 많이 써서 유동성 증가율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2020년 팬데믹 이후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돈을 적극적으로 풀었을 때 물가가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연준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돈을 풀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 유지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물가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역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전에 셰일가스 공급을 늘려서 이 물가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시장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예, 네. 정치 사이클이 경제 그리고 금융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젠 좀 상식이죠. 예, 근데 이 상식이 언제부터 나타났었냐면 제가 차트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네. 예, 이분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정치와 경제 그 연관 고리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지금 행정부가 앞두고 있는 굵직한 선거를 볼게요. 2026년 중간 선거 있죠. 예. 그리고 2028년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수정 헌법을 다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이야. 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향후 선거 일정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데 앞서 서두에서도 미국 경제가 하락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무리하게 여러 부양책을 써서 지금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하락할 때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하락하면 공화당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선거의 참패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부양책을 하기보다는 수술칼을 댈 거는 충분히 수술하고 경제를 건전화시키는 과정에서 경기가 내려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경제는 좀 안 좋아지더라도 내년에는 YOY 기저 효과만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향후 앞둔 선거 일정을 보더라도 오히려 경제는 지금 좀 위태로운 게 좀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집권당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뒀을 때도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이제 비미국 증시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뉴욕 증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비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부각된다고 보십니까? 직전까지는 그랬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미국 시장이 약간 부진하면 네. 달러는 약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부진하면 달러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 이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그 스티븐 젠이라는 전설적인 외환 전략가가 계신데 이분이 언급한 이론이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곡선이 좀 사람 미소처럼 웃고 있는 모양이죠. 네. X축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로 표현했는데 이건 미국의 경제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좋으면 달러는 강세예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가 조금 약하다, 마일드하게 약하다 또는 미국 주식시장이 마일드하게 약하다 그럼 달러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고 또 미국 주식시장도 아주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달러는 강세로 됩니다. 예, 달러가 강세가 될 때 미국 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수급은 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 참고할 때 미국 시장에 좀 깊은 하락이 나타날 경우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증시가 흔들리면 비미국 증시도 좀 하락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중국 시장을 보면 유동성도 많이 공급이 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속에 지수가 그래도 선방에 나서 줬었습니다. 하지만 파 트장님께서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소강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중국의 장기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중국의 장기 전략은 내수를 부양하면서 버블은 방지하는 것. 이렇게 봐요.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참고해서 중국이 세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과거의 일본 사례 어땠는지 지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검은색 선은 일본 주식시장, 예전에 1985년에 플라자합이 나타났던 건 모두들 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융 네. 역사 교과서.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화 절상. 그래서 일본은 수출이 좀 잘 안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내수 부양을 했는데 이때 좀 세게 했습니다. 예. 세게 한 다음에 일본은 버블이 났고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가 됐죠. 예. 그 당시 플라자 합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2등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경쟁 상대로 보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쪽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압박을 했을 때 중국은 당연히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버블이 났을 때 일본과 같은 형태를 향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전한 요인이고 중국이 우려하는 요인이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중국 쪽에 GDP 5%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 5년간 중국이 GDP 증가율이 평균 5%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헝다 사태 이후에 이거 뒷수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팬데믹도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뒷수습해야 되고. 네. 근데 GDP 증가율 5%면 이 문제가 너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때도 중국의 부양책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국이 5% 고만고만하게 성장률 맞춘 거 아십니까? 예. 그리고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이 5%입니다. 네. 근데 직전에 발표된 중국 GDP 증가율은 5.4%였습니다. 예, 그러면 목표치를 상회해서 지금 GDP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때 부양책을 더 쓸 것이냐? 버블은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은 향후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잘 아끼면서 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목표치를 초과했으니까 부양책을 자제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양책을 중국이 자제할 것이다.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그래도 연초에 높은 수익률 보였지만 상승폭을 오늘까지도 많이 반납하고 있고 공매도 재개도 있고 4월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구도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 걸로 이게 다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좀 깊은 하락 가능성, 그걸 저희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또 중국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소 소강 상태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는 저희 코스피가 상당히 좀 오늘 같은 날 죄송스럽지만 재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직전 저점 수준 네.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미국의 주도주의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엔비디아 위시에서 AI 칩 이러한 주식이 되겠죠. 근데 요즘 엔비디아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시절의 주도주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돼서 한국의 관련주도 반도체가 되겠죠.
이게 특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한동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저점 매수나 네. 뭐 좀 더 이제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당분간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BOJ 통화 정책의 부담으로 될 텐데 올해 BOJ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BOJ 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일본이 물가가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직전에 발표된 일본 CPI, YOY, 전년 동월비로는 4%, 최근에는 약간 하락해서 3.7%, 그래도 꽤 높아요. 예. 이게 엔화 약세를 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를 이제 강세로 만들어서 물가를 좀 이제 잡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4월 말 5월 초 이제 실시하는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요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불안해서 BOJ가 잠시 이제 멈칫했지만 네. 지금 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서는 제가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또 특히나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는 더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의 본국으로 회귀할 수 있고 이 사례가 작년 8월에도 한 번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요 잠재적인 수급상의 리스크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언급을 드립니다. 네, BOJ의 금리 인상까지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